데이빗 차움이라는 암호학자가 있는데 금융거래 정보를 국가도 까볼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걸었으나 잘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비트코인의 전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전사로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되는 트렌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인터넷 자유주의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 공간일까? 사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자유주의자들은 인터넷이 국가로부터 좀 독립적인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환호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혹은 국가 권력이 인터넷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인터넷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고 혹은 규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의 두 대립된 생각이 사실 지금껏의 인터넷의 역사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90년대 후반에는 커뮤니케이션 디센시 액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인터넷 모욕죄 같은 거죠. 우리로 치면 악성 댓글 이런 게 벌어지면 국가가 그걸 처벌하겠어 라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가 그게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 자유주의가 좀 우세한 관점을 얻었다. 그 사회적 동의를 얻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사실은 인터넷을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예를 들면 짝퉁 판매라든가 어떤 인터넷 저작권,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들 생기면 그걸 그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거를 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가 대대적인 네티즌들의 대대적인 캠페인에 의해서 그때는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들도 사이트를 시커멓게 만들면서 캠페인을 벌였고 그 저항을 하면서 2012년도에 결국은 상하원에서 그 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표결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2012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터넷의 거버넌스를 그 당시 2012년까지는 인터넷의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미국 상무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인터넷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그 상황이 못마땅했었고요. 그 못마땅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후발국들의 경우는 인터넷의 거버넌스를 유엔 산하기구인 ITU, 국제통신연합 밑으로 갖고 오자라고 하는 조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렸었던 WCIT 2012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그 조약을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서명에 참여한 국가와 그 조약안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로 딱 반으로 나눠졌죠. 선진국들은 다 그 조약안에 서명하지 않았고요. 후발국들은 대부분 다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야 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충돌해 오면서 지금껏 흘러온 것이 인터넷의 역사이고 인터넷 자유주의의 역사인데 지금은 애매하게 중간 타협이 이루어져서 인터넷 협약주의라고 하는 생각. 국가도 분명히 이 협약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협약의 한 주체다. 개인이나 NGO나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룰이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애매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관된 어떤 법리 체계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공감대 수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펑크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했냐? 그렇진 않겠죠. 이거 좀 그냥 캠페인밖에 우리가 국가가 인터넷 안으로 들어와서 자치 공간을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캠페인으로 대항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죠. 이제 그와는 독립적으로 사실은 사이버펑크들은
긴 시간 동안 뭘 연구해 왔느냐? 국가가 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침해하지 못하게 할까라는 연구를 암호학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던 그룹이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내가 어떤 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걸 암호화를 하면 국가가 아무리 많은 컴퓨팅 파워를 동원하더라도 이걸 풀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예전에는 암호 기술이 좀 덜 발달됐던 시기에는 개인의 컴퓨터를 갖고 암호화를 하더라도 컴퓨터를 좀 많이 동원하면 국가는 쉽게 풀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암호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이 PC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몇만 년 걸리는 고도로 발전된 암호 시스템, 암호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하면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국가와 내가 맞상대할 수 있는 거네. 국가가 쉽게 내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네 라고 하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사실은 이 사이퍼펑크들은 무엇을 꿈꾸었느냐, 내가 나 혼자 내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조차도 암호화해서 국가가 그걸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 그때 DPL만이라고 하는 키 분배 스킴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거를 까볼 수 없도록 소통을 할 수는 있게 됐는데, 그러면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개인의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정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게 금융거래 정보였겠죠. 금융거래 정보를 국가가 까볼 수 없도록 보호할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데이빗 차움이라는 암호학자가 있는데, 이 데이빗 차움이 디지캐시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국가도 까볼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걸었으나 잘 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사이퍼펑크가 한 축으로 추진해왔던 운동이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이퍼펑크는 뭘 또 추구했었냐면 정보자유주의와는 독립적인 경제자유주의라고 하는 흐름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경제자유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정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고 법정화폐만 사용하도록 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을 이제 반영한 운동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왜 국가가 화폐를 우리가 개인들이 발행할 권리를 통제하느냐. 우리끼리 화폐를 발행해서 우리끼리 사용하면 법정화폐 체제보다도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 있었죠. 그 그룹의 생각이 한동안은 무슨 황당한 생각이야 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2008년이 되었을 때 저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공감대가 확산이 됐어요. 20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법정화폐 체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화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니까 각국이 무슨 일을 했느냐, 특히나 미국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법정화폐만 사용되는 체제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막 파산할 것 같으니까 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돈을 막 찍어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화폐가 1,000억 원 정도 있었다, 시중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을 때 누군가 내 허락 없이 1,000억 원을 더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갖고 있었던 100만 원의 가치는 사실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권리를 사실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등에 업은 금융자본이 갖고 있는 상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이 눈 뜨고서 털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검증한 시점이 세계 금융위기였고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다양하게 사이퍼펑크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못하는 독자적인 화폐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들끼리 화폐를 발행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게 웨이다이의 비머니 같은 시도였는데요.
바로 이런 두 축, 프라이버시와 경제자유주의라는 두 축이 만나서 비트코인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비트코인 논문이 나오고 나서 2008년 말에 나오고 나서 2009년 1월 3일에 첫 번째 비트코인 블럭이 생성됐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신문 기사, 1월 3일자 신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영국의 재무장관은 은행들에 대해서 두 번째 베일아웃, 즉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넣어서 상징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프로젝트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다양한 책에도 이 얘기는, 여기까지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어떤 형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바로 국가들의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확실성이 없이 검증 가능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에 어떤 것이 작동할 수 있을까? 도로, 전력, 회사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나요? 사실은 법이 강제해주고 있다는 게 뒤에 은폐돼서 숨은 전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더더군다나 금융, 이게 법 없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무슨 문제를 설정한 것이냐? 바로 법 없이도 작동 가능한 화폐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비트코인 논문의 제목이 이것이었는데요. 이중지불이 방지된 P2P 전자현금 시스템. 이중지불이 방지된 P2P 전자현금 시스템이라는 그 제목을 좀 잘라서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P2P는 뭐냐? 중앙화된 신뢰기관이 없이, 그리고 이중지불이 방지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전자현금 시스템. 전자현금 시스템이라는 건 전자장부 기반의 전자화폐 서비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중앙화된 신뢰기관이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전자장부, 즉 회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그 위에서 전자화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뭘 만들려고 한 프로젝트이냐? 암호화된 사적인 관할권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적인 관할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개인들이 연대에 의해 만드는 어떤 관할권, 암호화된 관할권을 만들고 그 안으로 국가 관할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들면서도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온라인 장부, 즉 온라인 회계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서 전자화폐 서비스를 돌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비트코인은 회계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라인 회계 시스템이 갖춰야 될 요구사항이 뭐냐, 어떤 문제를 풀어야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